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는 오미크론 변이에도 위험 가능성이 높으니 추가 접종을 꼭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에는 5살에서 11살 어린이의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이 나오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윤보리 앵커가 소개합니다. 대선을 꼭 2주 앞두고 해외 유권자 투표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여러 의혹과 단일화 문제 등의 변수 속에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각각 충청과 호남 지역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격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추가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검찰의 영장 청구서에 김신영이 계좌가 적시된 사실을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확인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녹취록에 이른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현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김만배 전 기자와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7만 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지나친 공포감을 갖지 말라며 상황이 안정되면 거리 두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 지역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충청의 4위를 자처하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을 2주 앞두고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선 이재명 후보. 지역 주민들을 만나자마자 전에 없던 넉살부터 부려봅니다. 여기가 당진 맞아요? 충남 맞아요? 충청의 아들을 자처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맞불을 놓듯 충청의 사위라며 민심을 두드리고는 곧장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부터 저격했습니다. 이서방은 저 사드 이런 거 안 들고 다닙니다. 이서방은 정말로 처갓집에 도움이 되는 보일러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먹고 살 길이라든지 경제를 살린다든지 균형 발전 이런 거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국민의당 유세 차량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며 다소 엄숙하게 시작한 천안 유세. 앞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철수 후보와 목표가 같다고 말했던 이 후보는 국민에게 차악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양당 독재 체제를 끝내야 한다며 다시 한번 통합정부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고통받으면 집권 세력 미워해서 나한테 표 주겠지. 이런 식의 정치 이제 하지 말아야죠. 제3의 선택이 필요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만들어야 합니다. 세종시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국토 균형 발전을 꼭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곧 대통령이 3월 10일에 당선되면 집무실 만들어서 근무할 곳인데 이렇게 좁아야 되겠습니까? 전국의 공공기관들 지방으로 옮겨서 함께 사는 균형 발전하는 나라 누가 만들겠습니까? 이 후보는 오후에만 지역 4곳을 돌며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대전 세종 청주 광역철도와 세종 청주 고속도로 조기 착공,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등 지역 공약으로 사위 행보에 공을 들였습니다. 장인의 고향인 충북 충주를 찾아서는 확실하게 표를 모아달라고 호소할 계획입니다. 매 선거마다 민심의 바로미터가 되어온 곳이 바로 이곳 충청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통합정부론과 함께 중원 지지 세력 확장에 지지율 반등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이틀째 서해안 벨트 유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목포를 찾아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합 정신을 외쳤습니다. 부패한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보다는 자신이 DJ 정신에 더 가깝다며 민주당 지지층을 자극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서해안 지역 공약 이틀째, 윤석열 후보는 취약지인 호남을 두루 훑으며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부패의 몸통이라고 지목했던 윤 후보, 동학농민군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을 찾아 권력층의 부패와 약탈에 항거한 정신을 기리며 다시금 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일깨운
일대 사건입니다. 이 동학혁명의 정신은 지금도 면면히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 타오르고 있다고. 유세 장소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전남 목포를 택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승리, 어퍼컷 세리머니 누르고! 윤 후보는 김 전 대통령의 국민 통합 정신을 강조하며 지역주의 타파를 외쳤습니다. 김대중의 정치적 고향인 이 목포에서도 저는 대구가 잘 되는 것이 목포가 잘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께 외칩니다. 또 부패한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에 정말 김 전 대통령의 DNA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자신과 국민의힘이 더 김대중 정신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나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더 김대중 정신에 가깝고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김대중 정신을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현재는 이 후보에게 적대적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전략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윤 후보는 DJ의 정치적 고향인 이곳 목포 유세에서 맞춤형 기업 유치도 약속했습니다. 유세 뒤엔 배를 타고 김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전남 신안군 하이도를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김 전 대통령의 통합의 리더십, 민주화에 대한 헌신을 거듭기리며 호남 지역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YTN 이강국입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유세 현장에는 어퍼컷과 부스터슛의 홈런 배팅까지 스포츠 경기에서 보던 세리머니가 부쩍 늘었습니다. 지지층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선거에 재미를 더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정책보다 이른바 쇼에 힘을 쏟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시작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지지자들의 박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나온 어퍼컷 동작이 예상을 뛰어넘는 호응을 얻어낸 겁니다. 힘차게 윤석열을 외쳐주십시오. 윤석열! 그러자 IMF로 힘들어하던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던 2002년 월드컵 히딩크 감독의 동작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많게는 한 자리에서 20번 넘는 어퍼컷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질세라 코로나19를 날려버리겠다며 발차기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러곤 부스터슛이라 명명했습니다. 코로나19 내가 쬐깐한 거 확하면 쳐불겠습니다. 내가. 태권도복을 입고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 고통이라고 적힌 송판을 격파하기도 했는데 국민의 어려움을 모두 깨트리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9회 말 투아웃에 등판한 기호 4번 타자가 되겠다며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섰습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는 물론 거대 양당의 횡포와 불공정까지 시원하게 날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뭐해라! 마이 못다 이가! 정치를 외면하는 국민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후보마다 경쟁적으로 쇼맨십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정책은 뒷전, 눈길만 끌려는 전략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후보들의 그런 이제 액션 퍼포먼스라는 게 과거 대선에서는 못 보던 광경들인데 지지층 곁집이라든지 좀 역동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제 자신감을 보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뜩이나 정책 공약이 실종된 선거라는 비판이 있는데 더욱더 그렇게 될까봐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대선인 만큼 관심을 이끌어내고 이목을 끌기 위한 시도는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퍼포먼스에 부여한 의미만큼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진정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은 새겨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우리가 IMF 위기를 극복한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유능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앞으로 이 혼란의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왔다면 경제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더 김대중 정신
정신에 가깝고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김대중 정신을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10위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와 정부의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없는 대통령은 어떤 머리를 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대선이 꼭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양강구도로 초박빙의 경쟁을 펼치면서 여전히 선거의 결과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판세를 가를 남은 변수, 김성환 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양강 대결, 이건 분명하고, 그 다음에 막판까지 판세를 점치기는 이제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변수는 뭡니까? 전 2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여론의 풍향이 좀 달라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세 싸움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치에서는. 근데 기세 싸움에서 지난주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눌리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단일화 이슈도 그대로 살아남아 있었죠. 그리고 배우자의 법화라든가 아니면 과잉 의전 논란에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 방역도 좀 더 강화됐고요.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도 사실은 추경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들어서면서 뭔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른바 그분이라고 하는 대장동 관련한 녹취록이 또 공개가 되게 됐고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도도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경도 이미 통과가 됐고요. 단일화 이슈가 무엇보다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여론의 풍향이 좀 바뀌어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여론조사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번 주에는 거의 초박빙으로 갔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론의 풍향이 뭔가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이런 기세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고요. 둘째로는 밟고 일어서면 안 된다. 딛고 일어서야 한다. 이 말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대편 후보를 밟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내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 지금 정권 교체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종의 이재명 후보 심판을 얘기하고 문재인 정부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밟고 일어서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의 어떤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밟고 일어서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스스로 딛고 일어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국민들한테 어떻게 나의 장점이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은 2주 동안 두 후보가 집중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그 딛고 일어서는 모습들을 국민들은 아마 살펴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평론가 얘기하시기를 단일화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라지는 이슈로 분류를 하셨는데, 근데 일단 뭔가 이루어진다면 엄청나게 판을 크게 출렁이게 할 수 있는 변수인 건 분명한데 뒷얘기들, 그동안 결렬되기까지의 뒷얘기들이 자꾸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형 변수입니까? 이제는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흥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확증 편향을 얘기할 때 확증 편향은 왜 생기냐면 현실과 내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 이슈가 계속 살아남아 있다고 얘기하는 건 우리 머릿속 세계에서 계속 그리는 거예요. 이러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참 멋진 그림이 나올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단일화 상대라고 하는 거래 상대가 있는데 거래 상대를 패륜이라고 하고 배신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래가 성사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거래가 어렵죠. 그리고 거래할 때 둘이서 은밀하게 나눴던 대화 내용이 그대로 지금 다 막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밑바닥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만나서 웃으면서 우리 단일화합시다. 우리 동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건 제가 볼 때 어려운 일이다. 지금 말씀하신 거래에서 오고 간 은밀한 밑바닥 얘기를 한번 잠깐 다시 한번 간단하게라도 한번 들어보죠. 2월 초에 제가 비공개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합당 제안을 받았습니다.
취지는 안철수 후보께서 깔끔하게 사퇴하고 이를 전제로 합당하면 선거 후에 국민의당의 의사를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최고위원회 조강특위 공천심사위의 참여를 보장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만 해도 사실 그때 안철수 대표를 포기하게 자기가 만들 수 있다는 매우 직접적인 언사가 있었기 때문에 놀라가지고 이태기 의원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사실 본인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나선 분들은 양당에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을 통칭해가지고 제가 이제 소위 거강꾼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단일화냐 아니면은 그 지지 선언이냐의 약간의 이해 아니면 어휘에 대한 차이는 있었겠지만은, 결국 우리 당이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에게 또는 국민의당에게 예우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는 것은 명확해지지 않았나. 네,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고, 어떨 때는 어휘의 선택 수위가 좀 강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여권 일부에서는 울산의 극적인 회동을 한번 겪고 난 뒤에 여선지 모르지만 저러다가도 또 막판에 극적인 담판, 담합,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것도 또한 확증 편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가 좀 곤란해진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교감하고 저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땐 교감하지 않았어요. 아하. 안철수 후보 쪽에서 볼 때 윤석열 후보 뜻이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단일화 결렬 선언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었던 거거든요. 내가 직접 단일화의 의사 표현을 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자꾸 단일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직접 왔더라면 난 대화할 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거래는 끝났지만 흥정은 계속된다. 이 한마디로 저는 요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단일화는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렇지만 흥정은 계속 붙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흥정은. 그게 정치 현실인데요. 오늘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를 사용했어요. 국힘 쪽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웠다. 이게 뭐냐면 단일화 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 계속 내려갔어요. 그때 한 15%, 10% 중반까지 갔던 지지율이 한 거의 반토막 날 정도로 지금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안철수 후보 지지율은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정치 현실이라는 거죠. 윤 후보가 뒤늦게 이번 주말에 안철수 후보 한번 만나보죠.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진짜 안철수 후보가 만나겠다고 해서 만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진작에 만약에 그렇게 만날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안 후보가 정말 절실하게 기다릴 때 그때 가가지고 만납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여론사 단일화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제안 내용이 다 들어오지도 않았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뒤늦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희망 고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한테 갔던 지지율이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보수 쪽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지지층들이 있었는데, 그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 갔다가 단일화 얘기 나오니까 다시 되돌아왔단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희망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 될 수 있다, 할 수 있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희망을 계속 줘야 그 지지층을 울타리에 가둬놓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함께하자, 이거 러브콜이라고 해도 좋다, 이러면서 이제 제스처를 갖다가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안철수 뭔가 더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권력을 나눠 갖는 건 끼리끼리 할 수 있지만 권력을 나눠주는 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풀어서 말씀드리면 권력을 나눠 갖는 거야 나랑 같이 했던 동지들한테도 조금씩 나눠주기도 하고 다 하지만, 나눠주는 거는 같은 사람들끼리 나눠준다는 표현 잘 안 쓰거든요. 나눠주기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거는 상대편이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뚝 떼가지고 나눠줄 때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4년 중임제를 고리로 한, 개헌을 고리로 한 뭔가의 정치 개혁을 얘기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도 지금 단순한 묻지마 정권 교체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뚝 가지고 있는 거를 뚝 떼가지고 나눠줄 수 있다. 다당제로 갑시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선거제도 다 바꿔봅시다. 여기까지 만약에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를 설득하지 못하겠는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 것보다 DJP 연합 같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나눠주는 건 가능하다. 이거 이제 이것도 역시 어찌 보면 이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성사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를 설득할 수 있기만 한다면, 그럴 용의까지 있다는 걸 과감하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 이런 건데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 이것 또한 정치 현실은 또 다른 거니까요. 이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장동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두고 이제는 누구의 게이트, 누구의 스캔들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양쪽이 동시에 서로를 향해서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자,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바로 당신이다라면서 서로 공격하는 그 발언들을 잠깐 한번 좀 들어보죠. 이 사건은요. 윤석열 게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범죄 집단에게 종잣돈 마련하도록 수사해놓고도 봐준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제일 큰 공헌을 했죠. 현직 총장이고 현직 검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거는 검찰 게이트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저는 진짜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한 거예요. 특검하자. 거짓말하지 말고 있는 자료 가지고 객관적으로 토론하자. 1대1 토론이라도 하자. 저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또 도지사 가서는 코너아이 뭐 손꼽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 이런 부정부패를 아주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후보로 만들어 놓은 저 이재명의 민주당,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 맡겨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것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민주당의 변화. 예전에는 대장동 의혹 제기에 수세적으로 몰리면서 공세를 취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더 강하게 맞받아치는 것도 가끔은 보입니다. 공격력이 이렇게 강화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명분을 줬기 때문이죠. 명분. 빼앗겼던 명분을 다시 갖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대장동 의혹으로 이재명 후보가 한 6개월 정도 시달렸잖아요. 지금.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찌됐든 간에 본인의 입으로 설계자라고 얘기했던 것 때문에 계속 붙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의심의 어떤 가장 핵심이 있었던 게 녹취록이었다는 거죠. 근데 민주당의 역공이 시작됐잖아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분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기 시작했고, 윤석열 후보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뭐 게이트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재명 후보는 어차피 그런 의심을 받아왔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국민의힘에서 이 녹취록 신빙성이 없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더 강화되는 거예요. 애초에 신빙성 없는 거 가지고 왜 공격했느냐,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뭐 억울했다, 그동안 억울했다고 하면은 더 적극적으로 그 억울함을 얘기하면서 더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됐다 이런 거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계속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애초에 윤 후보가 신한증권 계좌 하나만 있었다, 그리고 4천만 원 손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난번 TV 토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번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말 바꿨단 말이에요. 일단 해명 자체가 달라졌다. 이건 뭔가 있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사용했던 계좌도 지금 5개가 나온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를 계속 공격해왔던 게 뭐였어요? 법카, 초밥 10인분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초밥 10인분 얘기하면서 자본시장의 가장 그 나쁜 범죄라고 하는 주가 조작으로, 만약에 주가 조작을 거기에 연루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주식 투자는 했고, 이건 부인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SBS 보도 따르면 9억 원을 벌었고 9억 원이든 얼마든 간에 번 돈이 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초밥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주가 조작으로 돈 번 게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지금 명분을 줬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이 공세는 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공격력이 강화됐다고 할 수는 있지만,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여권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다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점, 이거 분명하단 말이죠. 본인의 입으로도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내가 다 끌어안지 못해서 정말 가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윤건영 의원도 사실은 친문 쪽이죠.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분명하게 사과한 걸로 이제 받아주자라는 얘기를 이제 꺼냅니다. 뭐 윤건영 의원도 얘기했지만 뭐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고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픈 손가락. 이 선거에서 경쟁자로 만난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2017년 경쟁자로 만났잖아요. 서로 간에 손가락질을 어찌 보면 했던 상대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대와 관련해서 결국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호남을 상징하는 또 이낙연 전 대표하고도 경쟁자로 만나서 굉장히 격하게 싸웠잖아요. 그럴 때 열성적으로 도와줬던 지지층 입장에서는 아직도 앙금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현상은 외부에서부터 발생하는 거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지지층을 확실하게 결집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아마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공세를 갖다 한층 이제 강화하고 있는데 여권을 견제해야 된다. 지금 의석수가 저쪽이 몇 개냐. 거기다가 대권까지 또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이념적인 어떤 거대한 세력이 등장하는데 이건 위험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한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를 서서히 자유민주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로 탈바꿈 시키려는 이런 몽상가인 좌파 혁명 이론에 빠져 있는 이 소수에게 대한민국의 정치와 미래를 맡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정부의 행태를 보십시오. 이 정부는 아마 개헌선을 돌파하거나 어떤 식의 정치적 타협을 해서 개헌을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자를 빼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단어까지 사용을 했는데 글쎄요, 뭐 너무 과하다라는 지적을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하겠죠. 네,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누가 윤 후보를 오바마가 되고 싶어하는 트럼프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했던데요. 사실 한국 보수 진영에 어찌 보면 색깔로는 고질병 같은 것이기도 하죠. 또 그게 이념의 기저에 깔려 있는 측면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종북이라고 얘기한다거나 좌파를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저는 여기서 더 한 발 나갔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집값 폭등이 좌파 집권을 위한 뭐 전략이었다고 얘기한다거나 집값을 끌어올려가지고 무주택자들이 반감을 가지게 되면 그걸 선거에다 이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광주의 투쟁력이 약화될까 봐 복합 쇼핑몰을 안 줬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종의 증오심을 불러일으켜서 정권 심판론을 좀 더 키우고자 하는 뭐 본인의 욕심은 알겠으나 분열과 일종의 이제 증오심만으로 국민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정말 효과적인 선거 전략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색깔론까지 얘기를 했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 대선을 2주 앞두고 오늘부터는 외국에 사는 우리 유권자들의 재외 투표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각국이 어수선한 상황인데다 또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은 투표를 할 수 없어서 이전보다 투표율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홍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에 있는 주중 한국 대사관에 투표를 하러 나온 유권자들의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이쪽으로 서주세요. 이쪽으로 서주세요. 자, 이쪽으로. 재외선거 첫날이다 보니 투표소는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하지만 국내보다 먼저 투표를 하는 데다 오랜 외국 생활 때문인지 한 표에 거는 기대는 컸습니다. 모든 국민의 그 대의가 반영된 그런 분이 당선되셔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유권자 가운데 사전 등록을 한 선거인 수는 22만 6천여 명입니다. 직전 19대 때보다 6만 8천여 명, 23%나 감소했습니다.
투표 장소가 적은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 투표의 경우 현실적으로 투표소를 많이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적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와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렵사리 투표장에 온 해외 유권자들의 바람은 한결같이 우리나라가 더 나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일 관계가 지금보다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동북아에서 좀 더 위상이 높아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관은 현지 사정이 긴박해지면서 이번에는 선거 사무를 중단했습니다. 이번 재외선거는 오는 28일 종료되고 개표는 3월 9일 대선일에 국내 투표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177개 공관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제20대 대통령에게 해외 동포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 동포들, 또 미주에 살고 있는 우리 미주 동포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으로 또 효과적인 그러한 정책들을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다들 보낸 만큼 시민들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로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공정해지고 상식적인 그리고 원칙적인 사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녹취록에 이른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현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김만배 전 기자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자료 제출이나 검찰 조사에 즉각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조재현 대법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현직 대법관의 사상 첫 기자회견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가 자신을 그분으로 지칭하면서 50억 원을 만들어 빌라를 사주고 딸에게 주거지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까지 30분 넘게 이어진 회견에서 그분 의혹은 사실 무근이고 김만배 씨도 전혀 만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세 딸이 살고 있는 곳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딸들에게도 관련 의혹을 물었지만 사실 무근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 등본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어느 기관이든 요청하면 즉시 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뒤 검찰에서 단 한 번의 연락과 조사도 받은 적 없다면서 필요하면 즉시 자신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보셨을 때 필요하다면 즉시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논란을 종식시키는데 검찰도 일정한 부분 제 역할을 해주시기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생중계 방송 토론회 때 자신의 실명을 거론한 것을 두고는 유례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토론회 발언이나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해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관은 지난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했다면서 선량한 국민을 오도할 염려가 있고 사법부 불신에 부채질을 할 수 있어 회견을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그분 의혹이 재점화된 상황에서 조재현 대법관의 기자회견이 의혹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최근 이딴 녹취록의 공개로 대장동 공방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전 기자의 특수관계설을 파고들었고 국민의힘은 숨진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던 이재명 후보 해명이 거짓이라며 서로를 몸통으로 규정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윤석열 게이트로 규정하며 역공에 나선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 부친의 연희동 자택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가 매입한 사실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새로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김 씨가 누나의 주택 매입을 위해 화천대유 자금을 동원하거나 특정 누군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듯한 말을 하는데 이게 바로 윤 후보 부친의 자택이라는 겁니다. 윤 후보가 주변 부동산 딱 한 곳에만 집을 내놓고 10군데 정도 내놨다고 거짓말하며 둘러댔던 이유가 드디어 드러났다며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김만배는 윤석열을 키웠고 윤석열은 그런 김만배와 결탁했습니다. 이런 김윤의 특수관계를 보여주는 모든 정황이 드러나는데도 이와 함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9억 원의 수익을 냈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후보 사퇴와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단언컨대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때문에 낙선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제사범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거짓 해명을 밝혀줄 증인을 직접 세웠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의 유족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김 씨를 몰랐다는 이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날 이재명 후보님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증거로 고인의 휴대전화에 이 후보가 저장돼 있는 기록과 이 후보와 함께한 출장에서 식사한 사진,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말하는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출장 중에 이재명 후보, 유동규 본부장, 그다음에 김문기 팀장 이렇게 골프를 쳤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동영상입니다. 또 이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서 자신의 전과 검사 사칭 사건을 소명하며 법원의 유죄 판결 내용조차 뒤바꿔 적었다며 공보물에서도 거짓말을 늘어놓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게이트 역공을 통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몸통 프레임 굳히기로 막판 부동층 확보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의 인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대장동 수사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직 규명해야 할 게 많은 것 같다며 수사가 마무리될 시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는 크게 특혜와 로비 두 갈래로 진행돼 왔습니다.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특혜 의혹 수사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 일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1차적으로 일단락됐습니다. 50억 클럽 로비 의혹 수사는 비교적 자금 흐름이 선명하게 드러났던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남은 과제는 화천대유 특혜를 가져온 배임 혐의의 최종 윗선을 규명하는 것과 나머지 50억 클럽 인사들 혐의를 구체화하는 겁니다. 하지만 윗선을 밝혀낼 실마리를 쥐고 있을 것으로 지목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숨지고 김문기 개발 1처장도 사망하면서 배임 수사인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이달 초 황무성 성남도공 사장 사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부실장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남은 배임 윗선 수사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로비 의혹 수사도 가시적 움직임 없이 잠잠합니다. 50억 클럽에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은 각각 딸 아파트 특혜 분양 등과 재판 거래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사건 처분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언급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검사장은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거로 알려졌고 머니투데이 홍보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건은 경찰로 이송됐습니다. 굵직한 의혹들이 일단락되면서 대장동 수사가 사실상 끝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 이유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대장동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란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매일 보도로 공개되는 많은 자료를 보면서 대장동 관련 매우 심각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아직 규명돼야 할 지점이 많은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검찰이 대선 전까지 혐의를 차분히 다진 뒤 선거 이후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해당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서은수 PD가 보도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확보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입니다.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설명하는 부분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이름이 등장합니다. 지난 2010년 1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소개로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계좌를 넘긴 계좌주 2명 중 1명으로 김 씨를 지목한 겁니다. 그러면서 피의자 이 씨가 김 씨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 조종성 주문을 내거나 대량 매집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가 주가 조작 범행에 이용됐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계좌주 가운데 10여 명만 해당 영장 청구서에 기재했습니다. 이 중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인 권 회장이 선수 이 씨에게 소개했다고 설명한 계좌 명의인은 김건희 씨를 포함해 2명뿐입니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1개가 아닌 5개의 김 씨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고 5개 이상 계좌가 동원된 사람은 91명 중 5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드러난 상황. 또 주가 조작 핵심 선수 2명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김 씨가 유일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검찰이 구속영장에 김 씨를 적시한 것은 중요 사건 관계인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름이 적시됐는지가 반드시 주요 관계인 판단 여부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사 관행상으로는 어떤 암시일 수는 있거든요. 이제 조금 더 이 사람이 주요한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는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실제로 공소장을 보면은 공범 관계나 뭐 그런 게 아니어도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은 지난해 10월. 하지만 불과 20여일 뒤 작성된 공소장에서는 김 씨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A씨의 구속영장과 공소장을 비교했더니 구속영장에는 양모 씨와 김 씨의 차례로 이름이 언급됐는데 공소장에는 양모 씨 등으로 처리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정황이 더 뚜렷해졌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김건희 씨의 거래 계좌 내역을 통해 주가 조작 범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한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통보했을 뿐 이에 대한 김 씨의 소환 불응에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청구서는 수사 진행 과정에 작성되는 것으로 최종 공소장에 이름이 빠진 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소환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김 씨의 범행 가담 여부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급은 의혹에 휩싸인 조재현 대법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현직 대법관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연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박준 변호사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의혹에 휩싸인 대법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이제 자청을 했습니다. 내용을 일단 한번 다시 좀 들어보죠. 저는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일 면식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저나 저희 가족이나 하다못해 제 친인척 중에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 일단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그 주범 또는 정범으로 거론되는 모든 사람들과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검찰에서 뭐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질의를 보냈든지 했는데 검찰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이 얘기군요. 그렇죠. 녹음 내용에 이제 녹취 내용에 있던 이 대법관, 이 이제 조재현 대법관이 아닌가. 네. 그게 이제 발단이 된 거거든요. 그 내용 보면 이제 뭐 형님 뭐 어떻게 된 거냐 재판에서 처장을 했고 행정처장입니다. 예. 뭐 또 50억 빌라를 사들였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 거기서 형님 그거 모릅니까 하니까 뭐 아무도 모르지 따님 살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예. 처장, 행정처장을 했던 사람 그래서 추측을 해보니까 이 조재현 대법관이 아니냐라고 현직 대법관 얘기가 났었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지금 기자회견을 했던 거는 본인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예.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조재현 대법관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명 또는 저분일 거야라고 지목이 된 건지. 네. 그러니까 어딘가에 한 줄이 나오거나 누구한테 전해 들었거나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나왔는데 말이죠. 그럼 검찰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결국. 그렇죠. 지금 녹취록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예. 녹취록이 다 공개가 되지 않고 일부 공개가 되다 보니까 일단은 어떤 법관이 있었고 대법관이 있었고 대법관은 딸한테 50억 정도의 뭐가 갔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이 이 전달이 녹취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이제 이 사람이 조재현 대법관인지 조재현 대법관의 실명이 나왔는 건지 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처장을 법원의 행정처장을 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니까. 한 명입니다.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이제 지목이 된 것 같고요. 또 이거 말고도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녹취록에 가리키는 자가 예. 조재현 대법관일 것이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재현 대법관까지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검찰은 뭔가 언론이 보도를 하기 전에 지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이름을 갖다가 어디선가 근거를 갖다가 봤거나 하면은 수사를 하다가 아니구나 하고서 물러선 걸까요? 당사자는 전혀 연락도 없었다고 하니까 이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 조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아예. 그렇다면 이 녹취록 자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거짓이거나 아니면 김만배 씨나 정영학 씨 이런 사람들이 뭐 그거 우리 거짓말한 겁니다. 허풍한 겁니다. 라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거론이 됐고 50억이 왔잖아요. 예. 50억 클럽 얘기 됐었고 최초로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좀 의아합니다. 예. 지금 조 대법관 얘기로는 뭐 연락 받은 적도 수사 받은 적도 없다고 하면 사실은 그건 맥락상 맞지는 않는 거거든요. 예. 조사를 받아야 되고 조사를 했었어야 되죠, 사실은. 그 부분 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아무튼 사법농단으로 대법원이 최근 뭐 곤욕을 치렀습니다만은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대법관의 이름을 막 거론하면서 정치권에서 선거에 이용하고 하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자회견까지 직접 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장동 공방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해보죠. 서로를 이제 몸통으로 지목하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규정을 하는데 네. 지금 현직 총장이고 현직 검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네. 이거는 검찰 게이트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저는 진짜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한 거예요. 아하. 특검하자. 대장동 부패를 벌인 몸통이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국가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사실과 저도 26년간 부정부패와 싸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견적이 딱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결국 뭐 성남 대장동 개발에 문제가 있으면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 책임이지 누구의 책임이겠느냐. 그 사람이 몸통이다라고 공격을 했던 국민의힘과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건 윤석열 후보 게이트고 검찰 게이트가 아니냐라고 하는 민주당의 공격.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동안 일단 그분을 계속 이재명 후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이건 조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때까지 그분은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다른 사람일 수 있는 지금 대법관이라든지 아니면 제3자 다른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된 거거든요. 예. 확실한 거는 그분이 이재명 후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재명 후보나 또 민주당 측에서는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녹취 정황들이 있어요.
특히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당시 주인검사했을 때 네. 그때 좀 뭔가 좀 봐주기, 뭐 커피 얘기도 나오면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이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그분이 아닌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그러나 국민의힘도 뭔가 반박을 갖다 계속합니다. 오늘은 특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의 유족들과 함께 자리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렇죠. 뭔가 불리하면은 나는 잘 모르고 밑에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는 공격인 것 같아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라고 하면서 그 김문기 전 처장의 장남이죠. 장남이 직접 지금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저 그거 관련해서 알았을 것이다. 뭐 골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금 의혹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한번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까요? 예.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모른다고 했는데 알았을 만한 이렇게 증거들이 나온 거잖아요. 뭐 동영상이라든지 뭐 골프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해명하라고 한 거고요. 또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고인한테 또 깊은 애도 유가족들한테 표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가 사실은 범죄로 뭐 배임죄라든지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그 중간에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는 이 부분이 조금 말이 안 맞다는 그 정도를 좀 확인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배임죄가 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진전된 증거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새롭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만은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사용한 돈이 경호업체라고 해서 지불이 됐는데 경호업체가 아닌 걸로 보인다. 이건 페이퍼 컴퍼니에다가 뭔가 돌려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주장에 따르면 2017년도 그때부터 뭐 지금까지 뭔가 경호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썼던 것들이 있고 그게 선관위에 보고가 됐는데 그걸 확인해 보니까 경호업체도 없고 그런 업체 자체가 작동한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페이퍼 컴퍼니 아니면 회사가 아닌 그냥 무명한 걸 만들어 놓고 돈을 빼먹은 거 아니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혹 주장을 한 거고요. 다만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는 제대로 돈을 사용한 건 맞다. 입력하는 과정에서 경호라는 거는 그 좀 잘못됐을 수도 있다. 돈 쓴 거는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다고 변명을 하고 있는, 항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받는 거는 역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 그렇죠? 이제는 의혹이 아니라 사건이다라고 하는 얘기. 그다음에 그냥 누군가에게 증권 계좌를 잠깐 맡겼다가 손해만 보고 그냥 뺐다.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는 거래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보도는 언론 보도로서 9억 정도 남겼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 같아요. 그냥 맡겨두고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손해만 봤지 이익 얻은 게 없다. 해봤자 몇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기간 동안 계좌가 더 많았고 9억 정도의 수익을 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거든요. 뭐 실제로 냈고 안 냈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갖고 돈을 맡겼을 때 시세 조정 목적의 자본시장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뭐 SBS 보도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요거는 이거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느냐라고 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은 자세히 분석해서 나중에 다시 다 반박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일단 혐의 사실들은 다 부인을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직 우크라이나에 이른바 평화유지군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접경 지역에 병력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선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의 교전이 계속되면서 사상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1일 촬영된 위성 사진입니다.
우크라이나 북쪽 접경지인 벨라루스 남부 지역에 군용 차량 100여 대와 막사 수십 개가 새로 배치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 러시아 서부 군사기지에는 새 야전 병원이 추가로 건설됐습니다. 일부 병력 또한 추가로 배치됐고 대포 등을 이동할 중장비 수송 차량이 목격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정부군과 친러 반군의 교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루간스크 지역의 화력발전소가 계속된 반군의 포격으로 불에 탔습니다. Рятувальники не можуть приступити до гасіння пожежі, так як немає режиму тиші. 도네츠크 지역에선 방송국 건물에 사제 폭탄으로 보이는 폭발물이 터졌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인명피해도 늘어나 21일 하루만 양측에서 3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밝혔습니다. 민간인 사망자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기의 중심에 있는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의 독립 승인을 축하하는 환호와 함께 전쟁의 그림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Это очень сильно, очень важно для всех нас, чтобы наступил мир, наконец-то, в нашей республике и в Луганске. Столько сейчас гнетущая обстановка, что я не знаю, насколько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хорошее решение и насколько оно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миру.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파리와 베를린 등 유럽의 러시아 대사관 앞에선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전쟁 위기가 한창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는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 상황, 현지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쟁의 구름이 짙게 드리운 땅 우크라이나. YTN 취재진이 폴란드 국경 너머 우크라이나 지역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우크라이나의 성당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폴란드로 빠져나가려는 차량 행렬은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우크라이나 국경을 벗어나진 못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안전을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떠나는 대사관들과 기업인들을 비난함에 따라 국경에서의 출국 수속이 까다로워진 탓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가는 차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확연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곳은 제 휴대전화에 우크라이나 통신사 신호가 잡힐 정도로 우크라이나와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육로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갈 수 있는 곳인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대규모 유입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파병 방침을 밝히자 서방 국가들이 제재와 증원군으로 맞서면서 신냉전 체제가 구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We have welcomed additional U.S. troops in Poland that reinforce NATO's eastern flank. They're also in Poland. We have additional British soldiers as well. We give them support and we will cooperate with them as long as it is necessary.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선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고 메디카 국경 검문소 옆에 있는 마트에는 이른 아침부터 생필품을 사려는 우크라이나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던 우리 국민 60여 명 가운데 30여 명이 추가 철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한국기자협회가 지난해 51만 건의 기사를 분석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저질 기사를 언론들이 많이 썼고 또 우리는 많이들 읽었다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보시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네이버 순위에만 들면 돼. 트래픽이 안 나와서 사람들이 자기네 기사를 많이 안 읽어주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애써 찾아가지고 기사를 쓰기도 했다.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세계 곳곳에 스캔들이나 충격 사건, 괴담, 뜬소문까지 다 뒤져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보도를 했다는 거죠. 보시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뉴스 가치가 있습니까? 특히 영국의 데일리메일 11만 건. 윗사람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스스로 기자들이 나서서 쓰기도 했다. 미디어오늘에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지구촌에서 선정적이고 저급한 뉴스 보도로 유명한 영국의 데일리 메일인데 우리 언론사들이 11만 건을 썼다는 얘기는 조사 대상이 52개 언론사였으니까 하루에 5건씩 언론사마다 데일리 메일 기사를 베껴 썼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결국 페이지 뷰, 사람들이 찾아와서 많이 읽도록 하는 게 최고다라고 하는 가치 추구에 언론사들이 엉뚱한 뉴스를 생산했고 또 욕하면서도 자꾸만 읽게 되는 거죠. 소비자들은 길들여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에 의해서 걸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포털에서는 알고리즘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부추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상부상조하던 포털과 언론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네이버에서 언론사별 랭킹 기사 조회수를 갖다가 지워버렸습니다. 다음에서는 첫 화면에 이제 뉴스를 갖다가 없애버렸습니다. 다들 자꾸 찾아서 읽고 그런 기사만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책임을 이용자 시민에게 떠밀더니 이제 포털부터 정신을 조금씩 차려가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보시죠. 포털 시스템 속에서 저널리즘이 황폐화된다는 건 늘 지적되어 온 건데 이것은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한국 사회의 포퓰리즘이 성행하고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결과까지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요새 분석이 비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자협회부의 이번 2021년 51만 건 기사 분석, 이 비판은 언론에 어떻게 보도됐을까 검색해보니까 딱 2건이 뜹니다. 담당했던 한국기자협회 그리고 매체비평지 미디어스. 이렇습니다. 언론 스스로가 시민을 뻔한 소비자로 낮춰서 본다는 반증입니다. 시민을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주권자로 대할 때 언론의 반성도 개혁도 가능한 겁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7만 명을 넘겨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7만 명 넘게 급증했는데 가족 감염 사례가 최대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가 전날보다 7만 명 넘게 급증하며 1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역대 최다입니다. 가파른 확산세는 지난달 셋째 주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첫 1만 명대 확진 이후 이달 2일 2만 명대, 9일에는 4만 명대에 이어 16일에는 9만 명대까지 치솟았습니다. 매주 거의 2배씩 확진자가 늘며 방역당국 예상보다 빠른 확산세를 보인 겁니다. 3월 초 이들 확진자가 17만 명 정도, 그리고 재원 중에 중환자는 1,000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유행의 정점 시기에 대해서는 2월 말에서 3월 중으로 유행의 규모 또한 14만 명에서 27만 명까지. 확진 규모 급증에 재택치료 환자도 50만 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무증상 경증 환자로 중증 진행 위험이 낮긴 하지만 문제는 재택치료 환자로 인해 동거 가족이 추가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가족 내 전파 사례가 30에서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확진자는 가능하면 일회용 식기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 화장실을 같이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이용을 하시고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주신 후에 다시 소독을 해 주시는. 정부는 오미크론 치명률이 낮다며 확진자 숫자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행 규모에 비례해 피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시차를 두고 위중증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최근 확산세가 반영되면서 신규 사망자는 역대 4번째 규모로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